저는 50대의 여성이고 40여 년 전 북한을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북한을 떠난 뒤 중국에서 몇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까스로 남한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친어머니는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명을 달리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남한으로 건너왔을 때 저의 나이는 고작 14살,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 상태로 남한 땅에 던져진 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고아원에 맡겨져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 신부님의 소개로 한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 되실 분들이 북한에 부모님이 계신 실향민들이다 보니 너에 대해 남다른 연민을 느끼시는 것 같구나. 그럼 제가 그 댁에 입양이 되는 건가요, 신부님? 그렇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선이 너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저는 그래도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세터민, 거기다 고아였던 제가 남한 땅에서 이만큼이라도 적응하고 살게 된 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남한 땅으로 넘어온 지 벌써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 이제 어느덧 제 며느리가 출산을 해서 조리원에 가 있는 날이 왔네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직 제가 확실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며느리를 보고 또 손녀딸까지 보게 되니까 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박진선 이제 남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는 제가 대학 시절 고아원 봉사를 하다가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사롭지 않은 깊은 인연으로 제 며느리가 된 아이라서 저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편인데 며느리가 출산해 조리원에 가게 되어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아주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쓰던 침대 밑에 뭐가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네, 며느리 침대 밑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물건은 바로 아주 낡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네. 저는 뭔가에 이끌린 듯 낡은 상자를 끄집어냈고 상자를 열어보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베네쪼고리를 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 베네쪼고리가 혜미의 침대 밑에...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 여보, 혜미 침대 밑에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뭔데 그래? 아니 그건 당신이 동건이 낳고 입혔던 베네쪼고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동건이 베네쪼고리랑 똑같은 게 혜미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그 베네쪼고리 만들어준 사람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 아니었어? 내가 평생을 그렇게 찾아 헤맸던 선아 언니의 베네쪼고리를 혜미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그럼 혹시 당신이 찾던 그 선아 언니라는 분 말이야, 그분이 혜미의 친어머니인 건 아닐까? 남편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혜미, 나의 며느리 혜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선아 언니의 딸이구나. 저는 당장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뒤졌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 아들 동건이가 신생아 시절 입었던 베네쪼고리가 나왔고 그 베네쪼고리는 제가 며느리의 침대 및 낡은 상자 안에서 발견한 베네쪼고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라면 베네쪼고리 소매뿌리에 하나는 푸른색 색실로 수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핑크색 색실로 수가 놓여 있는 것이었죠. 진선아, 이거 너랑 내가 아기 낳으면 입힐 베네쪼고리다? 언니, 우리 시집 가려면 멀었는데 벌써 이런 걸 만들었어? 따지고 보면 그리 먼 것도 아니야. 5년? 길어도 10년이면 너랑 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룰 텐데.
나나 언니가 애엄마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그러지. 진선아, 너도 나도 멋진 남자한테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 일구자. 그리고 너는 딸, 나는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걔네 둘을 결혼시키는 거야. 언니, 나도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내 딸이랑 언니 아들이 서로 좋아할까? 좋아할 거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너 모르지? 무슨 말인데 그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똑같은 베네 쪼구리를 만들었다 입히면 그 아이들은 각별한 인연으로 맺어진다더라. 정말 그런 말이 있어? 그래. 내가 일부러 그래서 베네 쪼구리 두 개를 똑같이 만들었잖니. 아들용, 딸용, 구분되게 이렇게 소매뿌리에만 색실로 술을 놓았고. 언니, 솜씨가 좋은 줄은 알았지만 너무 앙증맞고 이쁘다. 맞기만 하면 내가 입고 싶을 정도야. 네 것도 이쁜 걸로 하나 만들어 줄게. 언니, 근데 진짜 내 딸이랑 언니 아들이 결혼하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 애들 신혼집 옆에 나란히 집 얻어서 같이 살까? 그럼 손주 손녀 태어나도 너랑 내가 또 키우면 되잖아. 나야 언니랑 평생 얼굴 보고 살면 제일로 좋지.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제가 선아 언니에게 받았던 베네 쪼구리. 언니와 저의 바람대로 저는 딸 대신 아들을 낳았지만 분홍색 색실로 수가 놓여진 그 베네 쪼구리를 저희 아들에게 입혔더랍니다. 에미야, 남자인데 베네 쪼구리 소매뿌리 색깔이 이게 뭐니? 이거 저희 친언니나 다름없던 분이 만들어준 거라서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구나. 애기 베네 쪼구리 하나를 뭐 이리 곱게 만들었다니? 그 언니가 원래 바느질 퀼트를 좋아하던 사람이라서요. 취미로 만들었다기엔 베네 쪼구리가 모양이 독특하고 너무 이쁘구나. 여자가 손재주가 너무 좋으면 팔자가 사납다는데. 시어머니의 선견 지명이었을까요? 제가 친언니처럼 따르던 선아 언니의 운명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에 휩쓸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저희 아들이 신생아일 때 입었던 베네 쪼구리와 며느리의 침대 및 낡은 상자에서 나온 베네 쪼구리를 챙겨들고 당장 며느리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혜미야,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급하게 달려오느라 숨까지 몰아쉬는 저를 보고 며느리가 아연실색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숨이 턱이 차게 달려오셨어요, 어머니? 혜미야, 네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 상자 말이야. 저는 그 베네 쪼구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며느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상자를 동건 씨에게 부탁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이걸 가져다 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네, 어머니. 그 베네 쪼구리가요, 다름 아니라 유일하게 저희 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제 옷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며느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충격과 놀람을 느낀 것은 저였지요. 뭐라고? 이 베네 쪼구리가 그럼 너희 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 친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베네 쪼구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두신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면 입히겠다고요. 세상에 혜민이가 선아 언니의 딸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다니? 어머님께서 어떻게 저희 엄마 성함을 아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떻게 선아 언니 딸을 여태 몰라보고 살았을까? 저는 당장 가방 안에서 제 아들아이의 베네 쪼구리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더랍니다. 본인의 베네 쪼구리에 똑같은 아들 녀석의 베네 쪼구리를 보고 기함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제 것과 똑같은 베네 쪼구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이게 네 남편인 동건이가 어려서 입었던 베네 쪼구리란다.
이건 저희 엄마가 손수 바느질을 해서 만든 베네쪼고리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며느리였습니다. 혜미야, 이제 너에게 네 엄마와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구나. 저희 엄마를 어머니께서 아신단 말씀이세요? 그래, 너를 낳아준 너희 친엄마, 선아 언니, 홍선아 언니를 내가 어찌 모르겠니? 저희 엄마 성까지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대체 어떻게 아신다는 거세요, 어머니? 혜미 너를 처음 봤을 때 어쩐지 낯이 익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네가 마냥 좋더니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가만 보니 넌 체형도 눈빛도 선아 언니를 빼다 박았는데 난 왜 여태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선아 언니의 딸인 걸 몰랐는지. 저는 바보처럼 혜미를 알아보지 못한 지난날의 제 과오가 너무나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엄마, 선아 언니라는 사람과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며느리인 혜미를 낳은 선아 언니와 저는 비록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매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북한에서 탈북을 한 이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탈북하는 과정에서 고아가 되었던 저는 남한에 도착한 뒤 우여곡절 끝에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더랍니다. 양부모님은 북한의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실향민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혼자가 된 저를 딸로 입양을 하셨어요. 진선아, 앞으로는 나와 내 남편이 네 부모님 역할을 해줄 거다. 우리가 모자란 점이 있겠지만 너도 우리를 엄마 아빠로 생각하고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 양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슬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라 출장도 잦고 일로 바빠 주말을 제외하고는 집에 거의 안 계시는 날이 많은 분들이었죠. 저는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긴 했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진선아, 이번 주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출장이라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린애도 아닌걸요. 미안하다. 진선이 네가 아직 나만의 적응도 잘 안 됐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도 바쁘신 분들인 거 저도 잘 아는걸요. 북한 말씨 억지로 고치려 들지 말고 편한 대로 해. 아닙니다. 적응하려면 말투부터 빨리 고쳐야 해요.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하는 북한 억양이나 말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14살이었지만 몇 년 동안이나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탓에 중학교 대신 4살이나 어린 초등학생들과 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 언니는 말투가 진짜 이상하다. 맨날 말끝마다 내래 이런다. 북한에서 도망 와서 그렇대. 우리 엄마가 저런 빨갱이랑은 절대로 놀지 말라 그랬어. 빨갱이가 뭔데? 넌 뉴스도 안 보냐? 북한에 보면 사람들 맨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고 김정일한테 충성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북한은 나만 오려는 사람들 막 잡아가서 일 시키고 그런다는데 진선 누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누나랑 놀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가. 학교에서 제가 놀림받는 내용들이 대충 이랬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터울이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그 애들은 나를 대놓고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라고 놀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 일쑤였죠. 진선 언니는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우리랑 같이 학교를 다녀요? 나는 사정상 몇 년 학교를 못 다녀서 그래. 학교 안 다니고 뭐 했는데요?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북한에서 도망 오다 보니까 학교 못 다닌 거지. 그렇죠, 누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언니는 진선 언니랑 동갑인데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인데
올 언니는 내가 산수 풀다 물어보면 다 알던데. 언니는 나보다도 산수를 못 푸네요. 크크크. 나이가 서너 살이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놀림을 받으며 다니는 학교가 재미있을 리 없었죠. 거기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반의 담임 선생님 또한 세터민에 대한 편견이 심한 분이었습니다. 걔나 소나 다 이북에서 못 살겠다고 남한으로 넘어오면 어쩌자는 걸까? 참 대책 없는 지들이야. 참, 자선생 방에 탈북 학생이 한 명 있지. 박진선이라고 그랬나? 그래, 올해 재수가 없으려니 꼭 그런 애가 우리 반에 들어와서 골치를 썩이네. 그 애가 골치를 썩여? 보면 그냥 조용하게 학교 다니는 것 같던데.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매사 조심스러운데. 그래? 하긴 그렇겠다. 사상교육 다 받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어? 내 말이 또래 애들보다 나이도 많아서 내가 늘 신경이 쓰인다고. 어린애들 상대로 이상한 사상교육이나 북한 얘기 같은 거 늘어놓을까봐. 설마 남한서 받아줬고 여기 정착하게 된 이상 사상 같은 거야 문제없겠지. 그러니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도망온 거 아니겠어? 그런 거면 다행인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잖아. 학부모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줄 알아? 하긴 그런 애들 반에 한 명 있으면 나 같아도 살얼음판이겠다. 차 선생이 고생이 많네. 저는 우연히 교사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선생님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더랍니다.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과 섞여 지낼 수 없었고 선생님마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는 통에 저는 극도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오면 집은 텅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자 집에 우두커니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동네 골목에 나와 할 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데 돌아가신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너 옆집에 사는 애 아니니? 소리가 나는 쪽을 깜짝 놀라 쳐다봤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언니 한 명이 저를 다정한 표정으로 보고 있더군요. 네를 아십니까? 지나가다 오다 몇 번 널 봤어. 이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댁 사모님 부부와 함께 사는 거니? 언니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습니까? 응, 태어나서 줄곧 이 동네에 살아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지? 이댁 사모님 내외 두 분 다 공무원이시잖아, 맞지? 네, 맞아요. 저희 양부모님 모두 공무원이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사모님 내외가 얼마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다? 딸이 한 명 생길 거라고 말이야. 저를 입양한다는 말씀을 하셨더란 말입니까? 이댁 사모님이 우리 엄마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거든. 그런데 너 말투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말투네? 네, 맞습니다. 내래 북한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처지예요. 그래서 말투가 남달랐구나. 반가워. 난 옆집에 사는 선아 언니라고 해. 저는 진선이라고 합니다. 박진선. 진선이? 정감도 있고 이쁜 이름이구나. 그런데 너 혹시 울고 있었니? 아닙니다. 하늘을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눈이 너무 부시소리. 그래? 네 말 맞다나 오늘 하늘빛이 유달리 시릴 정도로 푸르구나. 구름 한 점 없이 말이야. 이런 날은 너무 오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네? 그게 무슨 말이야요? 구름 한 점 없이 퍼런 하늘을 너무 오래 쳐다보면 너처럼 괜시리 눈물만 난다는 말이다. 아, 네. 사모님 내외분은 또 출장 가셨니? 네, 두 분이 워낙에 많이 바쁘십니다.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이제 들어가서 저도 그만 저녁 먹어야겠어요. 혼자 저녁 먹을 거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을래? 선아 언니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좀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친근함이 있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한묵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꾹 닫아버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괜히 이북 말투가 표시가 나서 탈북자구나 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니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게 처음부터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진선아, 너 간고등어 찌개 좋아하니? 그거이 이북 사람들만 하는 음식인데 언니가 어찌합니까? 남한에 와서는 간고등어 찌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북 음식 먹은 지는 몇 년 됩니다. 북한 떠나와 중국 땅에서도 몇 년을 돌아다니며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외할머니가 평안북도 출신이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북 음식 나는 많이 먹고 자랐다. 진선이 네가 이북에서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간고등어 찌개 해서 같이 먹자. 선아 언니의 어머니가 부엌에 나오더니 언니 주문을 받고 간고등어 찌개를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진선이라고?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너무나 허겁지겁 맛있게 그 간고등어 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신기하게 선아 언니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간고등어 찌개는 옛날 이북에 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찌개 맛과 똑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찌개 맛과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한 공기 다 비우고 나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더랍니다. 엄마, 진선이가 부모님 생각이 나나 봐요. 부모님은 이북에서 같이 못 넘어오셨니? 어쩌다 보니 탈북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딱하기도 하지. 우리 친정어머니가 평안도 분이시라 내가 이북 음식은 자주 해먹는단다. 밥 생각날 때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진선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마이. 너를 통해 오랜만에 이북 말씨를 들으니 너무 정겹고 좋구나. 엄마, 진선이 말하는 거 들으면 꼭 외할머니 말씀하시던 말투 생각나죠? 그러게 말이야. 네 외할머니도 꼭 진선이 같은 말투와 억양이셨지.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어깨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선아 언니와 선아 언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 선아 언니네 집에서 간고등어 찌개와 맛있는 밥을 먹고 또 한참을 언니 방에서 수다를 떨며 같이 놀았어요. 진선아, 밥 먹었으니까 내 방 가서 놀래? 제가 더 놀다 가도 됩니까?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 너랑 나랑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그냥 말 편하게 해. 네, 언니. 언니는 방에 가서 이것저것 책도 보여주고 옷장도 보여주고 언니가 취미라는 바느질 상자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선아 언니의 방에서 가장 이채로웠던 건 침구부터 방석 커튼까지 언니의 솜씨가 들어간 퀼트 작품들이 방에 가득했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바느질 상자가 이리 함지방 마냥 커다랍니까? 내가 바느질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하는 건 그냥 바느질이 아니라 퀼트라고 하는 거야. 퀼트요? 아, 진선이 너는 한 번도 못 들어봤겠다. 이게 일종의 서양식 바느질인데 이렇게 조각조각 예쁜 천들을 이어 모아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색깔들이 아주 너무 곱다요. 저는 처음 보는 퀼트 도구들과 퀼트 작품들이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음에 드니? 이렇게 곱고 따뜻한 것들은 처음 봐요. 조각조각 누벼 있는 건 없는 사람들이나 그리 입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어 조각으로 누벼서 뭘 만드는 건 처음 봅니다. 진선이 너도 나한테 퀼트 배워볼래? 정말입니까? 저도 배워주실 거예요? 진선이 너만 좋다면 퀼트가 재밌긴 한데 혼자서 하는 작업이라 가끔 적적할 때가 있거든. 네가 나랑 같이 바느질하면 말상대도 하고 아주 재미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선아 언니에게 퀼트 바느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는 선아 언니네 집에 놀러 가서 바느질도 배우고 밥도 얻어먹고 어떤 날은 저희 집보다 선아 언니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었죠. 진선아, 너 옆에 선아 언니네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언니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 선아가 예의도 바르고 성정이 참 착한 애인데 동생이 없고 그래서 너를 잘 챙겨주나 보구나. 언니네 집에 가면 이북 음식도 자주 해주세요. 이북 음식? 네, 간고등어찌개, 꿩만두, 동치미냉면 그런 거요. 선아 언니 외할머니가 이북 사시던 분이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집에서는 내가 해주려 해도 만들지도 못하는 음식들인데 미안하다, 진선아. 명색이 내가 네 엄만데 네 입맛에 맞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딸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진선아, 이제 넌 진짜 우리 딸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다. 네, 어머니. 저희 양부모님은 저에게 자잘하고 따뜻한 정을 주지는 못하셨지만 언제나 저를 딸로 인정한다는 믿음은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바쁘셔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긴 했지만 그런 빈 시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옆집 선아 언니의 존재였어요.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나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는 뭔가 날선 시선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저에게는 선아 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언니와는 숙제도 같이 하고 퀼트 바느질도 배우고 주말에는 가끔 언니와 동네 목욕탕에도 갔지요. 진선아, 너 이런 공중 목욕탕 와봤니? 내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목욕탕은 언니하고 처음이야. 그래? 그럼 나랑 일요일마다 목욕탕 다닐래? 원래 일요일은 목욕탕에 와서 때를 빡빡 밀어줘야 하는 날이거든. 때를 민다고? 그게 뭐인데? 봐라, 이게 떼수건이야. 뜨거운 탕에 한참 들어가서 몸을 푹 불린 다음 나와서 이 떼수건으로 밀면 이렇게 때가 밀려 나온다? 아파 언니. 근데 진짜로 신기하다. 그지? 밀 때는 좀 아픈데 다 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언니는 마치 엄마처럼 제 등을 손수 한참이나 밀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다 밀고 나면 언니의 등을 또 제가 밀어주었죠. 둘이 자매지? 얼굴이 똑 닮은 게 자매네. 우리 둘이요? 그래, 자매가 얼굴도 많이 닮았는데 어찌 그리 사이가 좋아? 서로 등 밀어주고 하는 모습이 다정하고 참 보기가 좋네. 어디 가면 다정하고 닮은 모습의 자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저와 선아 언니였어요. 목욕 다 했으니까 우리 야쿠르트 사 마시자. 야쿠르트가 뭐야, 언니? 아직 야쿠르트 너 안 마셔봤어? 이거 엄청 시원하고 달콤해. 목욕 끝나고 나서는 꼭 이걸 먹어줘야 하는 거야. 주말 목욕 후에 시원하고 달콤한 야쿠르트 맛. 그걸 처음 알게 해준 것도 선아 언니 덕분이었죠. 저는 그렇게 언니를 통해서 남한 땅에 조금씩 적응하고 자연스레 젖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매일같이 콩이야 파치야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북말씨도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선이 너 요즘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서울 사람이 다 됐구나. 저요? 그냥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옆집 선아 언니랑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더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선이가 많이 외롭고 적응 힘들어 하더니 정말 다행이다. 옆집 선아가 너무 고맙네. 양어머니께서는 외롭고 적응 못하던 저를 언니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선아 언니가 고맙다며 언니의 생일이나 성탄절 같을 때는 용돈을 주시기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곤 하셨습니다. 선아 언니 덕분에 저 나름 하루하루가 즐거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하교길에 저는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땐 부모님과 선아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선아, 네가 선천적으로 신장이 많이 안 좋다는구나. 신장에 병이 있다고요? 그래, 당장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큰일이야. 사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신장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빠를 닮아 그런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친부모가 아니라서 너에게 기증적합자가 아니라는데 걱정이 크구나.
이식수술 신청을 해뒀고 기증자를 기다려봐야지. 뭐 별수가 있겠어? 엄마 아빠가 무거운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뜸 그런 말을 하는 선아 언니였어요. 아줌마 아저씨, 제가 한번 기증자 적합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선아 네가 검사를 받겠다고? 다행히 저는 법적으로 신장 기증을 해줄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선아야, 너랑 진선이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래, 네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가상하다만 너희 부모님께서 아마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부모님은 제가 설득시키면 돼요, 아줌마. 그리고 진선이가 이식 수술을 당장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선아 언니였습니다.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장 떼어주는 게 무슨 머리칼 하나 떼어내는 게 아니야. 언니가 준다고 해도 난 받을 수 없으니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 진선아, 너는 나에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야. 네가 우리 옆집에 살고 나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해졌는데 너 없는 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 소 없는 만두나 마찬가지야. 선아 언니, 난 언니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내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제 손을 꼭 잡더니 선아 언니는 일단 적합 검사부터 받아보자. 결과만 잘 나오면 내가 진선이 너 꼭 살려줄 거야. 두고 봐. 언니는 부모님을 겨우 설득하더니 결국 기증자 적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선아 언니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콩팥 수치가 너무 바닥이라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들 모두 수술은 잘 끝난 건가요? 다행히 두 사람 다 컨디션이 양호하고 좋습니다. 이대로 회복만 잘하면 일상생활 해나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저는 선아 언니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진선이가 피부치가 하나도 없어서 선아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고맙다, 선아야. 언니, 정말 고마워. 피가 섞인 친언니였더라도 결심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를 위해서 언니가 신장까지 떼어주다니. 진선이 네가 없는 인생은 내가 재미없어서 싫다고 했잖아. 우리 앞으로도 평생 자매처럼 잘 지내자, 진선아. 언니, 그건 내가 언니한테 할 소리야. 언니가 아무리 나 싫다고 해도 나는 이제 평생 선아 언니만 졸졸 쫓아다닐 거야.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 덕분에 겨우 살아난 저는 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더랍니다. 그 후로 언니와 저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진선아, 우리 나중에 각자 시집가도 한 동네 살면서 지금처럼 지내자. 언니가 미국에 시집가도 난 언니 따라갈 거야. 정말? 난 늘 너 같은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잤더니 진선이 너 같은 동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봐. 언니, 우리 시집가서 애엄마 돼도 진짜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럼 못할 건 뭐니? 우리 시집가서 나는 아들, 너는 딸 하나 낳아서 걔네들 결혼시키자. 언니도 참, 애들 결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야? 예전에 퀼트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베네 쪼고리를 같은 걸 만들어서 태어난 애들에게 입히면 그 애들은 아주 각별한 인연으로 얽힌다더라. 진짜? 그런 말이 있어?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애들 나중에 입힐 베네 쪼고리 내가 만들어놔야겠다. 똑같은 2개 만들어서 너 하나, 나 하나 가지고 있다가 우리 첫 아이 낳으면 그걸 입히자, 응? 그래, 언니. 그러자. 언니랑 시집가서 한 동네 살고 또 애들 결혼시켜서 사돈 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겠다. 언니는 그 말이 나오고 정말 며칠 안 되어서 예쁜 베네 쪼고리 2벌을 완성했더랍니다. 진선아,
나는 아들 낳을 거니까 파란 소매뿌리 베네쪼고리, 너는 딸을 낳고 싶어 하니까 분홍색 소매뿌리 베네쪼고리다. 뚝딱뚝딱 빨리도 만들었네. 너무 예쁘다, 베네쪼고리가. 이렇게 특별하고 예쁜 베네쪼고리는 처음 봐. 너와 나의 첫 아이들이 입을 베네쪼고리인데 내가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해. 당연하지, 언니. 이런 귀한 걸 미쳤다고 잃어버려? 우리 꼭 지금처럼 가까이서 자매처럼 재미나게 지내자, 진선아. 언니. 난 죽을 때까지 귀찮게 언니 옆에 붙어 있을 거야. 그런 약속을 했던 선아 언니와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언니와 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22살이 되던 해 여름, 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정혼 비슷하게 혼처를 정해둔 곳이었는데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다 온 언니가 연애를 시작하더니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였죠. 언니, 결혼 축하해. 이렇게 빨리 시집 가려는 거는 아닌데 뭔가 섭섭하다. 섭섭할 거 뭐 있어. 형부가 좋은 사람이니 언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신혼집 멀지 않으니까 자꾸 놀러 와야 해? 언니가 오지 말라고 해도 나 맨날 놀러 갈 건데? 언니는 신접 살림을 원래 살던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 차렸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저도 공부하는 틈틈이 언니네 집에 놀러 다니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혼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으로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누구세요? 창문을 열어봤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아 언니가 커다란 짐가방을 싸들고 저희 집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언니에게 달려나가서 물었죠. 언니, 이 한밤중에 어쩐 일이야? 이 짐가방들은 다 뭐고?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냥 가려다가 너한테 인사를 안 하고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너 보러 왔어. 뭐라고? 언니 어디 떠나는 사람처럼 말을 해? 진선아, 언니 떠나. 아주 멀리. 그렇게 돼버렸어. 선아 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한밤중에 어딜 간다는 거야? 네 형부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돼버렸어. 사기꾼한테 속아서 빚까지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뭐? 언니 부모님은 이 상황 알고 계시는 거야? 엄마한테는 대충 말씀드렸어. 지금 여길 안 떠나면 억울하게 지지도 않는 빚까지 그 사람이 다 감당하게 생겨서 급하게 떠나게 됐어. 그럼 형부만 가면 되지 왜 언니까지 이 한밤중에 도망을 가? 진선아, 내일이면 우리 집까지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거야. 그 사람이랑 내가 부부인 거 다 아는데 나라고 무사하겠니? 그럼 언니 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데, 어? 그걸 지금 너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 그냥 아주 멀리 떠난다는 말밖에는. 언니, 그냥 우리 집에 숨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들 우리 집은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언니 꽁꽁 숨겨줄게. 가지 마. 미안해, 진선아. 지금은 언니가 떠날 수밖에 없어. 대신에 자리 잡히면 너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게. 알았어, 언니. 언니가 어디에 가 있든 나 꼭 언니 보러 갈게. 꼭 나한테 꼭 연락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진선아. 공부 열심히 하고 너 대학 꼭 합격해야 한다. 약속할게, 언니. 나는 대학생 되어 있을 테니까 언니도 꼭 무사히 잘 지내면서 연락해줘. 알았지? 알았어, 진선아. 나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간다. 선아 언니는 그렇게 한밤중에 커다란 수트케이스를 끌고 형부와 함께 야반 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기다려도 보고 저 나름 언니의 소식을 부지런히 수소문도 해보았지만 언니의 소식을 알 길은 깜깜했습니다. 제 인생의 기둥이던 선아 언니와의 이별은 저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언니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공부를 했고
원하던 교육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까지 선아 언니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습니다. 선아 언니의 부모님마저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언니와 완전하게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언니와의 약속대로라면 저는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보게 된 거였죠. 지금의 며느리 혜미를 만난 것은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남한에 와서 입양이 되기 전 지냈던 고아원과의 인연으로 성인이 된 후로 쭉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그곳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였어요. 네 엄마와는 이런 인연으로 내가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람이란다. 어머니, 저는 정말이지 저희 친엄마와 어머님이 그런 인연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저와 선아 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혜미는 충격을 먹을 정도로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혜미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하고 정이 가더라만. 우리 엄마와 어머님이 그리 절친한 관계였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희 엄마 소식에 관해 아는 거 없어?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엄마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여기저기 이동하며 힘들게 사시는 중에 저를 낳았고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요. 선아 언니가 널 낳다가 명을 달리했다고? 네, 그런데 얼마 안 가 아빠도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며 세상을 떠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네가 진작에 선아 언니 딸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일찍 너를 입양이라도 했을 텐데 미안하다 혜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이 문득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만약에 혜미를 딸로 입양하셨더라면 지금 며느리로 혜미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 동건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혜미를 더 오래오래 평생 옆에서 두고 보라고 저 하늘에서 선아 언니가 조치를 취한 것 같구나. 저는 언니가 살아생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혜미를 낳는 와중에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옛날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준 게 너희 엄마였는데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천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뒤늦게 저는 선아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혜미가 맡겨졌던 고아원을 찾아가서 당장 선아 언니에 대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혜미가 맡겨졌던 때만 해도 아주 수십 년 전이라 뭘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그래도 혜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알 수 없을까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때 혜미를 맡기면서 그런 신상 기록을 적은 서류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가까스로 언니가 세상을 떠난 날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언니의 기일을 제가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로는 제가 며느리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를 함께 도왔습니다. 교편을 잡고 있던 학교에 휴직계까지 내고 며느리 케어에 힘을 쓰는 저를 보고 동료들은 극성이라 말을 하더군요. 박 선생, 산후조리 돕는 것도 그렇고 신생아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돈 보태주고 베이비시터를 쓰라고 하지 그래? 우리 며느리와 손녀는 꼭 제 손으로 돌봐주고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 혜미와 손녀 예서에게 좋은 시어머니, 할머니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그나마 하늘에 있는 선아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식단 안 바꿔주셔도 돼요. 예서 돌보는 것도 어머님께서 거의 다 해주시는데 저 먹는 것까지 준비하신다고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너와 예서를 돌보는 게 내 기쁨이란다, 혜미야. 미역국만 해도 이렇게 소고기 미역국, 북어 미역국, 성게 미역국 돌아가며 해주시니까 제가 완전히 공주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어머니. 내가 너희 엄마 집에서 옛날에 맛난 밥을 참 많이도 얻어먹었단다. 그 고마움이 아직도 뼈에 사무쳐서 너에게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너는 내 며느리니까 내가 널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다. 우리 엄마랑 그렇게 각별하셨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선아 언니는 나에게 우주와 같은 사람이었단다. 우주요? 그래. 네 엄마 덕에 나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람 정도 느끼고 서울 땅이 내가 발붙여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 신장병으로 쓰러져 죽게 생겼을 때 날 살려준 사람도 네 어머니였고 우리 엄마도 어머님이 참 각별하셨나 봐요. 네 엄마 소원대로 그래도 나와 네 엄마가 이렇게 사돈으로 맺어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처음에 제가 고아원 봉사를 다니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지원으로 며느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지요. 그러다 어버이날 저희 집에 감사 인사를 온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첫눈에 바라는 바람에 선아 언니의 딸 혜미와 저희 아들 동건이는 결혼해서 부부의 영까지 맺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며느리 혜미가 낳은 딸은 참 신기하게도 선아 언니를 판에 찍은 듯이 빼닮았어요. 선하고 깊은 눈매, 옥독한 코와 유달리 백옥같이 희었던 피부, 길고 섬세한 손가락까지요. 야무져 보이는 인매와 입꼬리까지 선아 언니 판박이인 손녀 예서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아 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합니다. 혜미가 며느리가 되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녀 예서가 생긴 지금 내 곁에 선아 언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그런 날 밤마다 저는 잠든 손녀 예서 옆에서 퀼트 바느질을 해요. 선아 언니와 헤어지고 나서도 저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취미 하나가 퀼트 바느질입니다. 손녀 예서에게 입힐 원피스와 모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선아 언니는 솜씨가 무척 뛰어나서 손수건 하나를 만들어도 특별하고 아주 멋스러웠죠. 언니만큼의 솜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니가 저에게 쏟아주었던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면 언니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을 혜미와 예서에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합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안 주무세요? 이거 바느질만 좀 마저 하고 자려고. 예서 때문에 낮에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만 주무세요, 어머니. 어차피 제가 수유도 해야 하니 예서 제가 볼게요. 아니다. 한두 시간 있으면 깨어날 텐데 그때까지 너라도 눈을 좀 붙이렴. 아이 엄마는 피곤하면 못 쓴다. 매번 죄송해서 그러죠. 죄송은 무슨. 내가 바느질하며 예서 보고 있을 테니 너는 토막잠이라도 좀 자두렴. 며칠 후면 선아 언니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언니 기일엔 제수 음식으로 언니가 평소 좋아하던 하얀 백설기와 꿩만두를 올려볼까 합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저에게 이북 음식인 강고등어 찌개를 해주었던 선아 언니와의 따뜻했던 저녁 식사가 지금도 생생한 저입니다. 이북 음식을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며느리도 이 강고등어 찌개를 좋아하니 참 신기한 일이죠. 혜미야, 강고등어 찌개 비리지 않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찌개는 신기하게 맛있는데요? 혜미, 네가 이북 여자 피가 흐르긴 하나 보구나. 선아 언니, 언니가 베네쪼고리를 만들며 제게 했던 말처럼 진짜로 언니와 저는 사돈이 되었어요. 언니 말과 다른 게 있다면 언니는 딸을 낳고 저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 다르네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언니는 제 곁에서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저는 언니가 그렇게 힘이 들 때에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못내 죄스러워요. 어떻게 살고 있고 얼마나 힘이 든지 연락 한 통이라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살아서 언니의 그 고마운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없네요. 대신 언니의 딸 혜미와 언니를 꼭 닮은 손녀 예서, 그 두 아이를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제 분신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언니, 혜미를 낳다 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저도 자식 낳고 살다 보니 자식을 혼자 두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먹먹해져 옵니다. 그래도 이제 혜미 곁에는 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언니만큼의 큰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언니에게 제가 받은 사랑만큼 혜미와 예서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시어머니, 할머니가 될게요. 언니를 꼭 닮은 예서를 보며 지금도 저는 매일 언니 생각이 난답니다. 언니 계신 그곳 하늘나라는 지낼만 하세요? 언니, 이번 기일엔 언니 좋아하는 백설기와 꽁만두를 차려놓을 테니 형부와 손 꼭 잡고 식사하러 오세요. 100일을 넘긴 손녀 예서, 재롱도 보고 가시고요. 선아 언니, 여전히 많이 그립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 먼 곳에서 혜미 걱정은 접어두고 편히 쉬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